막스 베르스타펜이 다시 챔피언십에 불을 지폈습니다. 샤를 르클레르조차 네덜란드인이 트랙에서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있다는 걸 인정할 정도예요. 자, 그 사이 제임스 볼스는 포뮬러1의 주말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트랙에서의 시간을 줄이고 대신 더 많은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에스턴 마틴은 2026년을 앞두고 계속해서 거물급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에이드리언 유이가 팀을 이끌고 혼다가 합류하면서 팀을 챔피언 후보로 바꾸려는 계획이죠. 네, 마지막으로 루이스 해밀턴은 마르크 주러의 날카로운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그는 해밀턴을 응석바디 아이 같다 라고까지 표현했는데 과연 이게 정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모든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하이퍼 클릭도 잊지 마세요. 이제 영상 시작합니다. 포뮬러 1은 지금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쇼의 규모를 키우면서도 팀과 드라이버, 그리고 팬들까지 지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윌리엄스 수장인 제임스 바울스가 이 문제에 정면으로 메스를 들이댔어요. 그리고 그가 제안한 변화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금요일 세션을 완전히 없애고 스프린트도 없애자는 거예요. 즉 주말 일정 전체를 이틀로 줄이자는 겁니다. 토요일은 연습 주행과 예선, 일요일은 본선. 단순하고 명확하고 억지로 꾸며낸 느낌도 없죠. 물론 너무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숫자를 보면 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지금은 총 24개의 그랑프리가 열리고 있고 각 그랑프리는 3일 일정이니까 연간 72일 동안 차가 트랙 위를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틀 일정으로 바꾸고 그랑프리를 26개로 늘린다면 총 주행일은 52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경기 수는 많아지지만 실제로는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팀 입장에서는 체력 소모, 물류 이동, 인건비 부담까지 줄어들겠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팅할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건 곧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차를 완벽하게 맞출 시간이 줄어들면 실수도 나오고 의외의 상황도 생기고 그만큼 팬들이 원하는 변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게 진짜 팬들이 원하는 그림 아니냐는 거예요. 뻔한 레이스보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레이스. 물론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포뮬러 1이 열리는 도시들 입장에선 하루라도 덜 열리면 호텔, 음식점, 교통 등 지역 경제 전체에 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니 금요일 일정을 없애자는 말은 당연히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게다가 지금 포뮬러 1 운영사인 리버티 미디어의 방향성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히려 스프린트를 더 늘리려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바울스의 이 아이디어에 좀 더 마음이 갑니다. 스프린트가 도입된 지 꽤 됐지만 솔직히 아직까지도 이 포맷이 정착됐다는 느낌은 없잖아요. 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여전하고요. 과연 스프린트가 정말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쇼와 변수 얘기를 한 김에 지금 트랙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샤를 르클레르는 몬차와 바쿠 이후 중요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이 다시 타이틀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레드불은 새로운 플로어를 들고 나왔고 그게 차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러고 나서 베르스타펜은 바로 연속 2경기에서 우승을 따냈고 오스카 피아스트리와의 포인트 격차를 한 번에 35점이나 줄였습니다. 아직은 레드불이 다시 지배한다고 말하긴 이르지만 르클레르도 최근 몇 경기에서 맥라렌이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었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막스가 노리스나 피아스트리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 얘기는 챔피언십 전체에 큰 파장을 줄 수밖에 없죠. 이미 흔들리고 있던 페라리는 이제 컨스트럭터 순위에서 레드불에게 따라잡혀 4위까지 밀려날 위험에 처했습니다. 늘 조용하고 신중하던 르클레르조차 이번엔 거의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속지 마세요. 막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되는 싱가포르입니다. 느린 코너와 트랙션이 핵심인 그 트랙에서 레드불이 제대로 성능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정말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이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했던 맥라렌이 이 챔피언십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 네, 과연 이 타이틀 싸움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까요? 모든 건 싱가포르에 달려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이 2026년을 향한 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에어로다이내믹의 천재 에이드리언 뉴이가 있다는 건 더 이상 비밀도 아니죠. 뉴이의 합류 이후 이번에는 닉 로버츠가 실버스톤 팀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레드불과 레이싱불스에서 전략가로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이제 에스턴 마틴에서는 차량 시뮬레이션과 모델링이라는 핵심 영역을 맡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뉴이가 에스턴에 오자마자 문제로 지적했던 분야예요. 차량 콘셉트는 괜찮게 뽑아내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발전이 더뎌진다는 지적, 2020년에도 그랬고 2023년에도 마찬가지였죠. 일관성 있는 성장. 자, 바로 그 지점에서 로버츠가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인사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에스턴 마틴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경험, 기술, 그리고 2026년을 위한 기초 설계, 이 모든 걸 맞물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2026년은 규정이 완전히 바뀌는 해입니다. 전동화 강화, 지속 가능한 연료, 그리고 능동형 에어로다이내믹, 이런 복잡한 전환 속에서 뉴이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건 말 그대로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는 단순히 차를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규정의 틈을 찾아내서 그걸 경쟁력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잖아요. 200회가 넘는 우승, 드라이버와 컨스트럭터 합쳐 25개의 타이틀, 이런 커리어를 가진 사람은 포뮬러1 역사 전체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에 시작되는 혼다와의 파트너십이죠. 뉴이와 로버츠는 새로운 파워 유닛을 바탕으로 아예 처음부터 차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종이 위에서만 보면 포뮬러1 역사상 가장 완벽에 가까운 조합처럼 보이죠. 검증된 천재 엔지니어에 이미 강력함을 입증한 혼다 파워 유닛. 하지만 과연 이 조합이 바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 그리고 여기서 사람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페르난도 알론소, 그는 공개적으로 세 번째 타이틀을 꿈꾸고 있고 에스턴 마틴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뉴이의 합류는 그에게 있어 하나의 선물 같은 존재였죠. 에스턴이 이제는 진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고요. 이제 닉 로버츠까지 가세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팀이 정말로 희망이 아닌 현실의 주인공으로 바뀌고 싶어 한다라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늘 그렇듯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 투자가 에스턴 마틴을 진짜 타이틀 후보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엄청난 돈을 쓰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도요타의 전철을 밟게 될까? 기대감은 큽니다. 하지만 그 답은 2026년의 트랙 위에서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때 알론소가 다시 포디움 맨 위에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가 세 번째 챔피언 타이틀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루이스 해밀턴은 커리어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네요. 이번에는 포뮬러1 출신의 마르크 주어러가 한마디 했습니다. 해밀턴은 빠른 차가 있어야만 성능이 나오는 응석바디 같은 드라이버다. 이런 발언은 당연히 7번 챔피언을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을 건드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동시에 지금 페라리에서의 해밀턴을 다시 보게 만드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마라넬로로 이적한 이후 해밀턴은 아직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고 포디움에도 오르지 못했어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포뮬러1을 지배했고 2021년까지는 매 시즌 최소 한 번씩 우승을 챙기던 그였기에 이 침묵은 꽤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일까요? 해밀턴은 최고의 차가 있어야만 빛난다는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주어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페르난도 알론소와 해밀턴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알론소는 우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차가 가진 성능을 끝까지 끌어낸다. 알론소에 대한 칭찬처럼 보이지만 결국 해밀턴을 깎아내리는 맥락이기도 하죠. 즉 해밀턴은 지금처럼 완벽하지 않은 차를 탈 때 유난히 더 고전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해밀턴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브렘보 브레이크에 적응하는 과정이죠. 그는 F1에서 브렘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고 이게 특유의 강한 브레이킹 스타일과 잘 맞지 않았던 겁니다. 자, 게다가 팀 동료가 샤를 르클레르잖아요. 지금 그리드에서 가장 빠른 드라이버 중 한 명이고 이미 페라리와 완벽하게 손발을 맞춘 상황이죠. 이런 조합에서 해밀턴은 비교될 수밖에 없고 같은 차로 르클레르가 안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밀턴을 진짜 응석바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 그의 커리어를 보면 그런 말은 쉽게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수많은 경쟁자를 이겨내며 쌓아온 결과들, 깨지지 않는 기록들, 100번 넘는 우승과
번의 타이틀은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재능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결국 문제는 동기부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긴 여정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해진 걸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지금 해밀턴은 분명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페라리 프로젝트에 빨리 적응해 다시 우승권에 올라서느냐 아니면은 비판이 더 커지느냐. 게다가 지금 베르스타펜, 노리스, 피아스트리 같은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밀턴이 다시 비판자들을 잠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압박이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누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네,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자,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